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철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 우리 교재 페이지 212페이지 보면 두 번째 창호철물입니다. 창호공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나오는 게 이 창호철물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어떤 문의 여닫임의 형태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론 그게 연관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닫이, 미닫이, 미새끼가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며 어떤 형태의 열림이 뭔지를 머릿속에 없으면 이거 여러분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런 건 여러분 굳이 외우지 말고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창호철물. 자, 창호철물 보면 여러분 첫 번째 보면 보통 경첩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1번에 경첩이죠. 간혹가다 우리 정첩이라고 하는데 정첩은 아니에요. 경첩이 정확한 겁니다. 자, 경첩 우리가 흔히 그냥 힌지라는 표현을 쓰죠. 힌지. 자, 그러면 경첩은 주로 어떤 형태에서 많이 쓰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얘는 여닫이 형태에서 많이 쓰죠. 여닫이. 자, 다음에 두 번째 자유경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유경첩을 영문으로 꼭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우리 영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나요? 스프링인지라고. 그래서 그냥 이걸 한글로 스프링인지라고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스프링인지 같은 경우 여러분 이런 데 많이 쓰죠. 왜? 자, 이런 쪽문 만들 때 이런 쪽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럼 여기에 여러분 지금 힌지가 있다고요. 여기에. 결론적으로 야, 너 이 자유경첩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라고 물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얘는 자재문. 문에 꼭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 자, 다음에 세 번째 레버토리 힌지가 있어요. 여러분 레버토리라는 말뜻 자체가 뭐 공중 화장실, 변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냐면 그런 데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 화장실, 자, 또는 공중 전화박스 이런 데서 쓰는데 문제는 자, 물론 얘도 쓰는 용도가 중요하지만 얘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완전히 닫히는 게 아니라 보통 10 내지 한 15cm 정도 중요한 건 열려지게 만들어요. 열어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완전히 닫힌다고 나오면 여러분 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 화장실 가면 사람이 없을 때 항상 열려져 있죠. 걔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레버토리 힌지 자체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보면 여러분 바닥 문 지돌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자, 두 번째에서 여러분 1번에 보면 플로어 힌지 나옵니다. 자, 이 플로어 힌지 같은 경우는 어떤 곳에 많이 쓰면 요런 데 많이 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걸 강화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강화 유리문 같은데. 자, 그래서 이 플로어 힌지는 꼭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박스가 지금 콘크리트에 매입이 돼 있어요. 자,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매입이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카바, 즉 스테인리스 카바만 위에 보여요. 이 카바를 여러분 띄워보면 이 안에 박스가 있는데 이 안에 유압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압이 예를 들어서 이 문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뭐 100kg, 100kg, 200kg, 200kg 이거 버틸 수 있는 유압 장치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자, 문을 열 때 자, 여러분 플로어라고 하는 거죠. 자, 플로어가 마루 바닥, 즉 바닥에만 설치하는 힌지, 이래서 플로어 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닥에만 설치하는데 문제는 이 플로어 힌지 자체가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얘는 자, 열려진 물
저절로 닫히게 하는 거죠. 저절로 닫혀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90도 이상 열면 얘는 고정이 돼요. 고정이 된다니까. 자, 그대로 딱 멈춰 있는 거죠. 고정이 됩니다. 멈춰 있어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 어떤 형태문에, 즉 어떤 여닫이 형태에 사용되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분명히 여러분 자재문에 많이 써요. 자재문. 요게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죠. 뭐 하나 더 써라라고 하면 여닫이까지는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재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 피벗 힌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힌지가 이렇게 플로 힌지가 있으면 사실 요 위에 하나 더 고정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피벗 힌지입니다. 자, 그런데 피벗 힌지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방화문 있죠. 방화문. 방화문에 요 힌지로 많이 써요. 그럼 방화문 여러분 가벼울까 무거울까요?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무거운 중량문에 쓴다라는 표현 잊지 마십시오. 자, 무거운 중량문에 사용돼요. 사용되는 게 피벗 힌지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문 하면 여러분 피벗 힌지. 물론 플로 힌지도 굉장히 무거운 용도로 많이 사용되지만 자, 그런 개념. 자, 그러면 뭐 피벗 힌지 같은 경우는 주로 여닫이 형태에서 많이 씁니다. 그렇죠. 물론 자재에서 사용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세 번째 도어 클로저가 나와요. 자, 근데 이 도어 클로저로 꼭 도어 클로저한 표현만 안 쓰고 이걸 도어 체크라는 표현도 써요. 도어 체크. 자, 그래서 우리 사진을 보면 교재 사진 보면 자,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얘는 자, 열려진 문을 얘도 지가 저절로 닫히게 하는 거죠. 이런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절대 보실래요? 자재문은 안 돼요. 어디에만 여닫이에만 사용됩니다. 여기에만 사용돼요.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 특징입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에 뭐 창 개폐줄 이렇게 큰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면 함 자물쇠 그렇게 어떤 열쇠 용도로 쓰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두 번째 실린더 자물쇠죠. 자, 이 실린더 자물쇠는 실린더 락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게 왜 문 손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 손잡이 여러분 동그란 그 문 손잡이에서 가운데 누르면 어때요? 잠금 장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물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실린더 자물쇠는 주로 어떤 형태냐면 여닫이에 사용되는 거죠. 여닫이. 여기에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7번은 도어 스톱 나와요. 자, 이 얘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도어 스톱은 어땠는가 뭐 도어 스톱, 뭐 도어 스테이, 도어 홀더 여러분 그건 절대 안 나와요. 즉 도어 스톱만 나옵니다. 자, 도어 스톱은 이런 거죠. 왜 우리 화장실 문 위에 상부에 보면 이렇게 고무처럼 생긴 게 달려 있어요. 자, 여기서 저 끝에가 하얀 고무나 또 검은 고무가 달려 있는데 이 고무가 달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욕실문을 갑자기 세게 열면 이 문 손잡이 즉 실린더 자물쇠가 먼저 벽에 닿아요. 문제는 그 벽이 대부분 타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너무 세게 하면 그 타일이 깨질 염려가 있죠. 그걸 미리 요 도어 스톱에 가서 이러면 벽이 깨질까 안 깨질까요? 안 깨지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요런 것도 있어. 자, 어떤 건 여러분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생겨서 요걸 고정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고무가 달려 있어. 이런 것도 여러분 도어 스톱 개념이에요. 자, 얘는 더 이상 열리지 말라는 거죠. 문의 열림을 제한하는 거죠. 이게 도어 스톱들이에요. 대부분 이 도어 스톱은 여닫이 형태에서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노르내리기 창용 철물에서
여러분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크리센트가 있어요. 크리센트. 자, 이 크리센트 우리 교재에서 크리센트가 자, 뒤에 보시면 여러분 크리센트 있죠? 페이지 214페이지. 그거예요. 자, 이 크리센트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두 군데, 잠금 장치인데 두 군데에서만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미세기. 표준어는 미세기인데 자, 이거 뭐 시방서 같은 데는 꼭 미석이라고 나와요. 그게 그겁니다. 또 하나, 얘는 오르내리기 창에 사용됩니다. 오르내리기 창. 왜 이 두 군데가 쓰냐고요? 여러분 미세기를 세워놓으면 오르내리기 창이 돼요. 즉 오르내리기 창을 여러분 눕혀놓으면 미세기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창의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단 형태가 가로냐 또는 세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좀 하나 우리 교재 페이지 214페이지 보면 도어 행거라고 사진에만 있어요. 도어 행거 좀 볼게요. 도어 행거. 이 도어 행거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도어 행거 다른 데 없습니다. 주로 자, 전문 접이문 또는 전문이라든지 또는 접이문이라고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동 장치가 도어 행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이 창호천문에 관련된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연결 지은 건 뭐예요? 야, 이건 어디 용도로 쓰냐? 자, 이건 어떤 용도로 쓰냐? 어디에서 사용되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물어보니까 이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을 차고 활용하십시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3절 보면 유리공사입니다. 창호가 이 정도 완성이 되면 이게 가림막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물론 합판이라든지 다른 목재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유리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채광, 그 다음에 시야 확보, 자, 이런 용도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많이 창호공사에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유리의 종류와 거기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14페이지 좀 갑니다. 자, 유리공사인데 유리공사의 종류를 먼저 볼까요? 보통 판유리, 일반 판유리. 자, 리얼하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박판, 후판이라는 표현 쓰죠. 박판유리가 있고 후판유리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어떤 지분 중에 하나인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박판, 후판. 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아, 인심 후하네, 인심 박하네. 인심 후하네, 인심 박하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결론은 후하다는 얘기는 뭔가 많이 주고 그런 거죠. 두둑하게 줘. 결론은 6mm를 기준해서 6mm보다 크면 후판입니다. 자, 그러면 6mm보다 작으면 박판이 되는 거죠. 왜? 그래서 여러분 왜 껌에 보면 여러분 은박지를 갖다 은박이라는 표현을 쓰죠. 은박, 금박, 약다는 표현이 여러분 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으면 박판, 자, 두꺼우면 후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화유리입니다. 자, 유리 중에 강화유리가 있는데 이것은요 유리를 좀 두툼하게 만들어요. 자, 몇 밀인지는 중요치 않아요. 자, 근데 얘는 보통 유리를 갖다가 일반 유리 500에서 600도씨 정도로 가열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열했을 때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이 가열을 갖다가 식히는데 아주 빨리 식혀요. 이걸 여러분 급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빨리 식혀버리면 뭐가 성질이 바뀌는데 얘는 이렇게 급냉이 되면 첫 번째 어떤 충격에 대한 충격 강도가 커집니다. 충격 강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파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손이 안 됩니다. 파손이 안 되니까 여러분 문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강화유리를 중간중간에 필름을 껴서 여러분 압착하면 여러분 방탄유리가 돼요. 자, 두 번째. 얘는 만약에 깨지잖아요. 파손이 되면, 파손 시에 되면, 물론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파손이 되면 좀 특이한 형태로 깨집니다. 일반 유리가 어떤 날카롭게 깨지는 반면 얘는요 콩알처럼 깨져요. 콩알. 그래서 아주 가늘게
가늘게 쪼개져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비산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사람한테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유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 강화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전유리지만 얘는요, 현장에서 가공이 안 돼요. 절단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구멍도 못 뚫어요. 그러면 어떨 때 뚫어야 되냐고, 요 일반 유리, 즉 가열하기 전에 일반 유리 형태에서 여러분 다 크기를 맞춰서 자르고 그다음에 구멍도 뚫을 수 있는 구멍을 뚫어야 돼요. 이때가 여러분 지금 가공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번 강화유리를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망임유리 볼까요? 망임유리는 철망이 유리 안에 들어있어요. 결론 이 철망이 유리가 깨져도 이 철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두 군데서 쓰는 거죠. 방화 또는 방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망임유리입니다. 다음에 접합유리. 이 접합유리는 어떤 형태로 만들냐면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이런 필름이 끼워요. 자, 그것을 요 두 개를 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접합유리인데 문제는 요 필름이 하는 역할이에요. 필름이 하는 역할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파손이 되면 이 충격이 되면 이 필름이 굉장히 주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손 시에는 이 유리에 퍼져 유리가 깨져서 물론 깨지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 얘가 막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산이 되는 것을 비산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 접합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동차 앞유리창 있죠? 앞유리창에 만들어놔요. 만약에 자동차 앞유리창은 여러분 강화유리로 만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파손이 됐으면 콩처럼 이게 잘게 깨질 건데 다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유리창은 여러분 접합유리지만 자동차 옆 유리창 있죠? 이건 강화유리예요. 자, 하여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산을 방지해서 주로 어디에 많이 쓰면 여러분 고층 빌딩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 유리가 깨져도 밑으로 쏟아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유리를 만들어줘요. 자, 유리에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복층유리예요. 복층유리를 이중유리 또는요 페어글라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페어글라스 복층유리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유리하고 자, 유리 사이에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넣는 게 건조 공기라든지 또는 질소 같은 거, 또 어떤 데 아르곤가스 같은 걸 집어넣어요. 자, 이걸 갖다가 얘가 못 빠져나게 여러분 사면을 실리콘 같은 거 밀봉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사면을 밀봉시켰다는 얘기는 얘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얘기네요. 있죠. 자, 이렇게 공기층, 질소층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면 보온, 단열, 방음, 여기 또 결로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과거에는 여러분 이중창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단창으로 만들 때 보면 유리 자체가 복층유리예요. 요즘은 복층유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삼중유리 이렇게도 만들어줘요. 샤시가 유리가 3장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공기층이 몇 층이에요? 2층이 되는 거죠. 2개 층이 돼. 이러면 보온단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요즘 그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복층유리뿐만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망임유리 같은 경우는 이거 안전유리입니다. 안전유리. 그다음에 접합유리도 여러분 안전유리예요. 그렇지만 얘는 안전유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안전유리가 아니냐고요? 깨지면 일반 유리 형태대로 그냥 쫙쫙 갈라져요. 자, 그렇지만 현장 가공도 한대요. 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지금 복층유리죠. 자, 다음에
이제 유리블록 좀 볼까요? 유리블록입니다. 자, 유리블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자, 여기가 여러분 지금 오픈되어 있어요. 재터리 형태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를 더 갖다가 똑같은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 부분을 갖다가 뜨거운 열로 여러분 가열해서 녹여버려. 자, 그런 다음에 요 면을 갖다가 여러분 모래 같은 걸로 거칠거칠하게 이것을 부착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 지금 모르타르로 접촉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가운데 비어 있다는 표현을 여러분 준공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공기층이 있는 거죠. 이 공기층 자체가 보온, 단열의 효과도 있어요. 얘는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확산이 돼서 주로 채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 단열 또는 채광용도 있지만 얘는 또 치장, 장식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리블록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도 있지만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얘는 반드시 쌓을 때는 통줄로 시공합니다. 통줄로는 시공해요. 통줄로. 자, 그러면서 대부분 보면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유리블록입니다. 자, 다음에 프리즘 유리 같은 경우는 유리에 어느 정도 확산을 막아주는 거죠. 자, 확산을 시켜주는 거죠. 프리즘 유리입니다. 자, 이 프리즘 유리는 우리가 흔히 포도 유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포도 확산 유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빛을 확산을 시켜요. 그럼 빛이 확산이 되면 좋냐? 예, 훨씬 좋아요. 직사로 오는 것보다 빛이 확산되면 전반적으로 여러분 채광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채광용으로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프리즘 유리입니다. 자, 무늬유리 있죠? 무늬유리. 자, 여기서 여러분 무늬유리인데 이 무늬유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것보다도 무조건 얘는 무늬가 있는 쪽, 무늬 있는 면이 있어요. 자, 무늬유리 양쪽으로 무늬가 있는 게 한쪽에만 무늬가 있습니다. 이 면이 내부, 즉 실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늬가 있는 쪽에 만약에 바깥쪽으로 가면 그 무늬 사이로 먼지, 때가 껴서 항상 지저분해지는 거죠. 다음에 자외선 유리. 자, 자외선 차단 유리 있는지. 자외선 유리라는 얘기는 사실 여기가 자외선 투과 유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자외선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냐면 여러분 이 자외선이 사람한테는 여러분 사실 암 유발하는 가장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없어서는 안 된 게 비타민 D 있죠. D를 형성시켜주고 또 식물계, 식물 같은 거 생육을 담당하는 거죠. 이 빛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 자외선 투과유리 같은 경우는 왜 요양원 환자들은 이동을 못하니까 햇빛이 들어와서 그 햇빛을 가끔씩 받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식물원, 뭐 비닐하우스, 뭐 비닐하우스 뭐 비닐이 투과되겠지만 뭐 이런 용도, 하여튼 이런데 이런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여러분 자외선 투과유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외선을 차단해야 돼. 분명히 차단할 일도 있습니다. 많아요. 자, 그러면 자외선을 차단할 때는 어떤 용도냐? 이 자외선 자체가 또 어떤 색의 변질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왜 우리 책꽂이에 책을 꽂아 놓으면 여러분 오래 햇빛이 비치는데 보면 그 색들 변화버리는 거죠. 책도. 뭐 인쇄물도 빨간색 같은 게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은 뭐가 주냐면 색의 변질을 막아주는 거죠. 차단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쇼 윈도우, 전시장, 또 뭐 박물관 이런 데서 빛이 안으로 들어오되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 게 훨씬 좋겠죠. 이런 데가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로이율이 좀 잠깐 가져보요.
자, 로유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이런 형태 최소 2장 이상의 유리를 가지고 만들어요. 자, 여기 필름이 있는데 이 필름에 금색이나 은색으로 코팅을 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접합을 하는 형태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기 금색이나 은색 필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유리가 있어요. 자, 유리가 있는데 이 안에다 금색이나 은색의 코팅이 된 필름이 들어가요. 그러면 태양빛이 옵니다. 태양에서 오는 그 직사가 여기를 투과를 못하고 여기를 반사시키는 거죠. 반사시켜요. 결론 이 로유리는 열 반사가 큰 유리예요. 열 반사가 크다는 얘기는 보실래요? 여름철에 제가 여기 안쪽에서 냉방을 하면 그 냉기가 여기 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냉기의 손실이 적어지는 거죠. 겨울철에는 그 열기가 밖으로 못 나고 안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 겨울철 이 유리를 쓰면 그만큼 에너지가 절약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로유리 쓰는 목적은 진짜 목적 뭐예요? 에너지 절약이죠.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혹시 방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방사. 방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흡수한다는 게 아니면 흡수. 뭘요? 열 흡수. 문제는 반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이 방사는 적다는 얘기죠. 결론 얘는 열 방사가 크다 작다, 얘는 흡수가 작아. 열 흡수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 흡수가 작으니까 그만큼 로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뭐가 작다고? 열 방사가 작아서 이렇게 로이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로이율이가 반사와 방사는 반사와 방사는 여러분 분명히 다른 겁니다. 아셨죠? 방사는 뭐라고요?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고 반사는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이율이는 이 금색이나 은색이 코팅이 돼서 열을 반사시켜 버리는 거죠. 방사는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는 작지만 반사는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로이율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다음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페이지 216페이지 유리의 일반상입니다. 자, 유리의 일반상에서 다른 거 없고 여러분 5번에 볼까요? 5번에 여러분 유리 강도는 어떤 충격 강도 아니고 압축 강도도 아닙니다. 바로 무슨 강도라고요? 휨 강도. 자, 그래서 유리 강도는 휨 강도로 표시한다라는 얘기. 자, 두 번째, 항상 4도씨 또는 5도씨라고 표현될 겁니다. 항상 4도씨 아니면 5도씨 이상에서 자, 시공을 해야 됩니다. 자, 7번에 자,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하고 자,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된다. 자, 여기서 실란트의 작업 경우 상대 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 안 된다. 여러분 실란트 작업이죠. 실란트 작업은 몇 프로 이상이면 안 된다고요? 90% 이상, 90% 이상 이렇게 되면 작업을 중지하죠. 자, 다음에 8번째 보면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있어야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얘는 유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창틀 같은데요. 빗물이 떨어져서 밖으로 빠져나온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구멍 최소 5mm짜리 2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9번째.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4분의 1 지점에서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자, 하부의 프레임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9번 얘기 좀 갈게요. 9번 얘기. 여러분 유리가 이렇게 끼워져요. 자, 이게 뭐
창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 창짝은 여러분 밖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이동하면서 소리 없이 부드럽게 이동은 좋겠지만 가끔씩 덜크덕거린다면 뭐가 문제냐면 유리에 똑같은 요 면이 똑같이 다 닿으면 좋겠지만 어디가 먼저 닿은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먼저 닿는다는 게 그만큼 그 부분에서 모든 하중을 받아줘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쫙 갈라짐이 생기는 거죠. 덜컹거렸을 때. 자, 이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요게 몇 분의 몇? 4분의 1 지점에 여러분 뭘 설치한다고요? 세팅 블록. 여러분 얘는 세팅 블록이 고무예요, 고무. 즉 어떤 고무냐면 아주 작게 자르는 건데 왜 여러분 자동차 문 콕 하지 말라고 파란색 고무 붙여놨죠, 문짝에다. 그 고무를 얇게 잘라서 요 밑에다 먼저 붙여놓는 거예요. 자, 여기다 여러분 이렇게 붙여놓으면 요게 여러분 세팅 블록이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 위에 유리를 얹어버리면 모든 하중은 이 고무가 감당하겠죠. 충격이 와도 이 고무가 어때요? 충격을 흡수해 주겠죠. 유리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결론은 세팅 블록을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전체 몇 분의 몇 지점? 4분의 1 지점에다가 요 틀에 4분의 1 지점 있죠? 창짝에 여러분 지금 4분의 1 지점에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10번 외부 창호의 유리기구는 내부 마감 공사 직전에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여러분 내부 마감 공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부 마감 공사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모든 공사를 내부 마감 공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닥에다가 뭐 캐나다에서 나오는 뭐 단풍나무로 마루를 깔았어. 그런데 유리를 안 끼우다 보니까 갑자기 막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오고 뭐 태풍도 왔고 비가 내려서 바닥이 흥건하게 다 젖으면 그거 못 쓰잖아요. 결론은 내부 마감을 하는 건 이렇게 안에 있는 수장, 즉 천장, 벽, 바닥 이런 것을 여러분 마무리 짓는 게 여러분 내부 공사예요. 내부 마감 공사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타일 공사도 실내에 붙이면 마감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마감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내부 마감 공사. 어떤 분 그러대? 싱크대에 달아놨어. 그것도 내부 마감 공사예요. 아셨죠?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동 달아도 여러분 내부 마감 공사. 그게 마감이잖아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런 거 하기 전에 반드시 유리를 끼워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보호하자는 데 그 목적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운반 및 보관. 자, 운반 및 보관 여러분들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에 보면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제를 두어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한번 나왔던 지문이니까 여러분 꼭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봐야 될 게 218페이지 유리의 절단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이런 거죠. 거기 보시면 유리의 절단 1번. 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쪽 치수보다 안치수보다 상부의 한쪽 측면은 얼마로 찾게 하라고 1.5에서 2mm 정도 짧게 잘라야 돼요. 유리가 여러분 유리가 이 홈에 들어갈 때 유리하고 여기하고 다 같이 딱 맞아버리면 물론 이론상으로는 여러분 좋겠지만 안 들어갈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얘는 한쪽 면에 1.5에서 2mm 정도 유리를 좀 작게 잘라야 쑥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나머지는 실리콘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